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발목은 건강한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또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물론이고요. 운동할 때도 많은 운동량을 소화해주는 곳이 바로 발목이기 때문입니다. 발목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추가 질환으로 이어지기가 십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발목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와 그 통증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유종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유종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허리나 목 등 다른 부위에 비해서 우리 발목은 그 중요성을 좀 덜 인식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발목 관절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발목은 바깥쪽 복숭아뼈, 비골, 그다음에 안쪽 복숭아뼈, 경골, 그다음에 발목 안쪽에 거골의 세 가지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뼈들을 연결하는 인대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발목의 외측 인대 복합체로 전방 거비인대, 종비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 거비인대가 있고 안쪽 복숭아뼈 밑으로는 내측인대로 삼각인대가 있으며 경골과 비골을 연결하는 겹한 부위에 원위 경비인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발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원인 모르게 발목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다치는 것 이외에도 발목이 아프면 걷거나 움직임이 불편해지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목 통증을 자신이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로 여기고 방치하는데 발목은 뼈와 근육, 힘줄 등이 비교적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그냥 두면 발목의 축이 서서히 틀어지면서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발목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발목 염좌인데요. 이 발목 염좌는 어떤 질환일까요? 네. 누구나 발목을 한번 삐끗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네. 흔하게 발목을 접지른다고 하는 것은 발목 염좌로 발목 관절의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것입니다. 농구나 테니스, 조깅 등의 운동 이외에도 평소 걷다가도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평소 자주 발목을 삐끗한 사람이라면 발목 인대가 늘어났거나 손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삐끗했다, 접질렸다 이런 상태가 이제 발목 염좌라는 건데요. 근데 말씀하신 그 발목 인대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인대 손상은 발목이 삐끗할 때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발목을 한번 삐끗해서 치유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발목 염좌로 인해서 손상된 인대가 초기 처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발목이 불안정해지고 반복적으로 발목이 삐면서 더 큰 손상으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발목 인대 손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인대 손상이 생기는 원인이 궁금한데요. 발목 인대 손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발목 인대 손상은 흔히 발을 퍼뜨릴 때, 뛰었다가 착지할 때, 하이힐 신고 있다가 삐끗할 때 등 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일단 발목이 접지르게 되면 발이 정상적 운동 범위보다 훨씬 많이 젖혀지면서 관절이 어긋나고 그로 인해서 인대가 당겨지면서 결국 손상이 되는데요.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나 불편한 신발을 신는 경우 많이 일어나기 쉽고 발 구조가 변형된 사람은 더욱더 잘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인대 손상은 좀 비교적 흔하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인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로 인대가 파열됐어, 운동을 하다가 끊어진 것 같아 라고 흔히들 말하죠. 네. 인대 조직에 순간적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외부 충격을 받으면 끊어지고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서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한 번씩은 삐끗했을 겁니다. 이러면서 인대 손상, 파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인체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이 파열되는 곳은 발목하고 무릎의 인대입니다. 네. 특히 인대는 근육, 힘줄과는 달리게 콜라겐이라는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생하는 세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상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인대 손상 치료법도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발목이 붓고 통증이 있으면은 찜질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걸까요? 대부분이 찜질하면 증상이 완화되면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게 되지만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목 염좌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불목을 대거나 냉찜질 등 붓기를 가라앉혀야 되고요. 그 이후에 관절 운동과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저하된 기능을 복구시켜야 됩니다. 네, 그럼 전문적인 치료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인대 손상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급성 발목 인대 손상이 발생할 때는 프라이스 요법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대문자로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다시 말해서 부목등으로 보호하고 프로텍션, 쉬고 레스트, 냉찜질하고 아이싱, 압박하고 컴프레션, 들어올리기, 심장 높이보다 엘리베이션하는 요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염좌가 반복되거나 인대 손상 후 보조 치료로는 재활, 회복이 잘 안 될 때 만성 인대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인대 봉합술이나 인대 재건술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수술이고요. 그래서 발목을 자주 삐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발목을 삐었거나 다친 후 몇 주가 지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발목 염좌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키워드 넘어갑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 만성 발목 불안정? 이거는 어떤 발목 질환일까요? 급성하고 다르게 이제 몇 주나 몇 개월 이상이 지나면 만성이라고 하는데요. 급성으로 생긴 발목 염좌를 치료하고 나서도 자주 발목이 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목 염좌로 인해서 손상된 인대가 초기에 고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붙으면 발목이 불안정해져서 반복적으로 발목이 삐면서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를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발목 딱 삐끗하면 뭐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장기간 방치했다가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발목 염좌에서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좀 궁금해요, 선생님. 네. 발목 염좌의 20%가량은 만성 발목 외측 인대 불안정증으로 이어집니다. 인대는 뼈와 뼈 사이에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인대가 파열이 된 상태로 방치되거나 얇고 약해진 상태로 연결되어 있다면 발목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수시로 발목을 접지르는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발목 염좌를 제대로 치료를 했다면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걸릴 염려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만성 발목 불안정성의 원인이 발목 염좌로 인한 것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급성 염좌 치료 시 제대로 치료했음에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다거나 선천적으로 발등이 높은 요족의 변형이 있는 경우, 뒤꿈치 뼈가 내반된 경우, 그다음에 또 아킬레스건이 뻣뻣해서 보행 시 온전한 착지 보행이 안 되는 경우, 또 외측 힘줄 손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다쳤던 발목만 계속 반복해서 다치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병력은 재발성 발목 염좌 여부입니다. 정상적인 발목의 경우 발목을 접질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스포츠 활동할 때마다 심하지만 평상시 걷다가도 발목을 삐끗하는 병력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발목이 흔들거리는 느낌이 있고 다시 삘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활동을 제한을 주는 경우 만성 발목 불안정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리막길이나 계단에 내려갈 때 불안정한 느낌이 들고 오래 걷거나 무리할 경우에는 발목 바깥쪽에 피로감과 통증이 오는 경우에도 발목 불안정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그런 증상이 얼마나 자주 좀 반복돼야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진단하는지가 궁금한데요. 한두 번 뭐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는 건 아니죠? 네. 자가 증상 테스트로 해볼 수 있는데요. 발목 불안정성으로 인한 불편과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1년에 3번에서 4번 이상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 양반다리가 불편한 경우, 오래 걸으면 바깥쪽 발목이 통증이 오는 경우에 발목 불안정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도 종류가 좀 나뉜다고요? 네, 크게 기계적 불안정증하고 기능적 불안정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발목을 구성하는 거골이라는 중요한 뼈가 있는데 이 거골이 정상적인 범위 이상으로 내반이 일어나는 경우를 기계적인 불안정증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것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불안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자주 삐끗거리는 증세와 불안정한 느낌이 있는 경우를 기능적인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모두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두 증상이 동반되면서 보조 치료에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목이 자주 접질리는 증상이 있어도 보통은 이제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병원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방치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통증이 없다고 치료를 소홀히 하면 인대는 계속 파열되고 약해지면서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질리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네. 또한 만성 발목 불안정증은 관절 내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위험한데요.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의 80%는 연부 조직 충돌이 발생하고 그 위에도 연골이 파열되어 떨어지는 유리체,
연골 손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발목 연골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연골 손상이 인대 손상보다는 더 심각한 거죠? 네, 연골 손상이 동반되면 예후가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연골이란 백색의 탄력이 있는 물질로 뼈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관절이 구부리고 표현돼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연골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인대 손상은 휴식을 취하면 낫는 경우도 있지만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힘들고 그리고 계속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는 어렵기 때문에 꼭 병원을 찾아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요. 연골 손상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진단과 치료에 관절 내시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연골 손상 부위가 작다면 관절 내시경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미세 청구술을 시행합니다. 네, 미세 청구술이란 연골이 없는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서 원래 연골과 비슷한 연골이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또 연골 손상이 광범위할 때는 연골을 이식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관절 내시경으로 골수, 유래, 줄기세포 이식이나 자극골 연골 이식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연골 손상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목 관절염. 발목 관절염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네, 발목이 수술을 삔다거나 다친 발목을 장시간 방치하면 발목에 연골 손상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손상을 입은 연골은 마모되면서 없어지는데 결국에는 뼈끼리 부딪혀서 발목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를 발목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특히 발목 관절염은 크고 작은 외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럼 이 발목 관절염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데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운동을 하다 크게 발목을 다친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발목 골절로 인해서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발목 관절염의 고위험군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급속히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네, 그럼 발목에 생기는 관절염은 어떤 관절염일까요? 네, 발목 관절염 그 종류도 많고 그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합니다. 발목 관절염 가장 많은 것은 외상성 관절염이지만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막이 증식하면서 연골을 파괴하는 병인데요. 이외에도 화농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은 세균이 관절에서 감염돼서 연골을 파괴하는 병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외상성 관절염은 다쳐서 발생하는 관절염으로 골절된 뼈를 제대로 맞춰주지 못해서 연골이 상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연골이 벗겨지거나 깨져서 관절염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오랜 기간 연골이 마모되면서 관절이 파괴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발목 관절염을 종류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땐 발목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 안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관절 조직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발 중에서도 발가락 부분에 증상과 변형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관절이 아프고 부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뻑뻑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이 증상이 1시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발목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예, 초기 류마티스 질환은 진단을 받은 다음에 약물 치료 내지는 주사 치료 등 적절한 보존 조치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진행을 보이는 변형이 많이 진행되어 보존 치료를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어서 발목에 또 어떤 관절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요새 대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네, 통풍성 관절염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기 때문에 통풍이라고 부르는데요. 중년 남자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젊은 남자분들도 많이 발병합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 중에 하나죠. 통풍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백질 중에서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이것이 요산으로 축적이 되면서 통풍을 유발하게 됩니다. 진단과 진찰은 정확히 진찰을 하기 힘들지만 피검사와 관절에서 뽑은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통풍은 보통 식이요법과 약물요법으로 치료하는데요. 수술하는 경우는 드물며
식이요법으로 술과 고기와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예방적 치료로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발목, 류마티스 관절염, 또 통풍성 관절염도 알아봤고요. 다음은 발목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예, 퇴행성 관절염 말고도 많이 써서 생기는 관절염인데요. 발목 퇴행성 관절염이란 뼈와 근육, 인대의 퇴행화로 인해서 관절 기능이 손상되고 염증이 일어나고 변형이 동반돼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연골뼈가 마모되고 변형까지 진행되는데 노년층의 발목 관절염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주로 또 노인에게서 발병하겠네요. 예, 주로 50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55세 이후에는 여성 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 특히 발목 관절염 유체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 특정 관절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과격한 운동을 오랫동안 즐기는 사람 등 관절을 무리하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비만인의 경우 정상인보다 2배 정도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발목 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치료 방법 알려주시죠. 네, 관절염 초기에는 약물이나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중기의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치료해서 연골 치료를 할 수 있고 최소 부위만 절개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발목에 변형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발목의 축을 같이 교정하면서 동시에 연골 치료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뼈가 완전히 맞붙어서 걷기조차 힘든 말기 관절염이라면 발목 고정술이나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먼저 발목 고정술이란 발목 관절을 이루는 뼈에 나사를 넣어서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일단 뼈가 붙으면 통증은 없어지고 발목이 90도로 고정돼서 관절 운동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보행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말 그대로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서 널리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발목에서도 임플란트를 넣어서 고정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확보하면서 사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관절 움직임이 좀 부드럽게 유지를 할 수 있고 발목을 원래 움직임 기능 상태대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목 고정술하고 인공관절은 결국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적응증, 체중, 나이, 활동량 등에 대해서 환자분들과 적정히 조율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유종민 원장님과 함께 발목의 손상과 그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목의 손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발목 관절염의 증상은 체중 부하 시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운동에 제한을 받아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거죠. 발목이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바로 정확한 진료를 받아서 병을 더 이상 키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퇴행성 관절염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외상성 관절염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이 있을 때는 신속한 치료를 통해서 발목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완연한 봄이 다가오면서 야외에서 달리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벼운 발목 부상이 자칫 잘못하다간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평소 야외 활동에서 각별히 발목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유종민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